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비밀리에 숨겨오던 성공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강력해서 미군 특수부대가 목적을 바꿔 사용하기도 했죠. 이 방법을 일반인에게 적용하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알던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은 너무 빠르게 혼자서 앞질러 갈 테니까요. 이 훈련법을 익히게 되면 우리들과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다르게 감정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라집니다. 제 강의에서도 감정 다루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걸 다루는 방법과 과학적 설명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나온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최희직입니다. 나는 100억을 번다. 매일 이렇게 확언을 했는데 할수록 될 것 같은 느낌은 없고 오히려 두려움만 더 커지는 경험.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나만 이런 건가?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확언들이 뇌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냥 두려움만 더 상기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도권을 내주도록 만들고만 있었던 걸지도요. 왜 그럴까요?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론다 번의 시크릿, 토니 로빈슨의 여러 가지 책들. 이 책들이 수십 년간 베스트셀러였어요. 수천만 명이 읽었어요. 근데 왜 그 수천만 명이 다 부자가 되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소개하는 책 고유지능의 저자 앵거스 플래처가 밝혀냈습니다. 그는 신경과학자이면서 미군 특수부대의 뇌 훈련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군인들의 훈련법을 영업사원에게 적용했더니 꼴찌하던 영업사원의 실적이 1등이 되는 효과를 낳기도 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훈련을 받은 NF의 선수들은 경기 중 판단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고 적용한 기업 임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리더십이 현저하게 개선됐습니다. 그 비밀은 단 하나였습니다. 감정을 소비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 지금으로부터 5억 년 전 생물의 뇌가 처음 진화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극도로 불확실했습니다. 다음 순간 어떤 위협이 나타날지, 어떤 위험이 올지 알 수 없었어요. 그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뇌는 행동에 평양되어 진화했습니다. 맹수에게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행동을 수정시키는 쪽으로 진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감정으로 신호를 보내도록 진화했어요. 즉 A가 느껴지면 B를 하라. 이런 신호 체계로 진화된 겁니다. 현대 사회는 달라졌지만 뇌는 아직 5억 년 전 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 신호를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성공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신호가 두려움입니다. 뇌가 두려움을 보내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두려움이 느껴지면 지금 나에게 계획이 없다는 뜻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맹수에게 잡히니 얼른 계획을 세우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선 뇌가 요구하는 계획이란 거창한 로드맵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다음 한 걸음만 알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데 두렵다.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렵다. 사업이 두렵다. 이 두려움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올 때 다른 사람을 따르거나 수동적으로 행동하면서 두려움을 해소하려 합니다. 뇌 또한 이로써 두려움을 해소시켜버립니다. 계획이 있다고 판단해버리죠. 다른 사람의 계획인데요. 그렇게 이미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뇌는 타인의 계획을 흡수함으로써 계획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 그게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계획에 의존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확언이 안 되는 이유도 같습니다. 나는 100억을 번다고 말하지만 뇌는 100억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경험에 비유해서 상상을 해도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획을 잡을 수가 없죠. 계획은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없으니 뇌는 계속 계획을 촉구하고 그게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확언을 할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자는 이를 해결할 방법을 책에서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미군 특수부대 훈련법으로요. 미군 특수부대에서만 하는 독특한 훈련법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당황스러운 순간이 와도 작전 수행 능력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훈련법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폭발음이 들립니다. 자신이 있는 장소가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먼지와 연기가 가득 차오르고 동료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순간 보통 사람들은 공포에 의한 패닉에 빠집니다. 뇌가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판단이 안 되는 상태. 명예훈장을 받은 한 특수요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목표를 떠올리고 서둘러 그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때부터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패닉 상태의 일반인과 냉정하게 움직이는 특수부대 요원의 차이,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훈련의 차이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은 폭발이 생긴 상황에서 목표를 상기하고 그걸 이루기 위한 것만을 집중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상기시키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훈련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뇌는 행동 평양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표를 상기시키면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게 진화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목표는 반드시 하나여야 합니다. 이걸 일반인으로 훈련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하계 인턴이었다가 매출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의 CEO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은 긴박하지 않을 때 시간을 내어 가장 중요한 장기 목표를 확실히 되새기는 것뿐이다. 이런 사전 준비 기법은 기업 임원에게도 심지어 8살 배기에게도 효과가 있었다고 책은 말합니다. 폭발이 터진 전쟁터나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이나 사실 우리 뇌가 받는 충격은 같습니다. 그러니 이 훈련법은 전쟁터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이제 목표도 있고 계획도 있어서 두려움은 줄었는데 또 다른 감정이 신호를 보냅니다. 두려움의 단짝, 분노입니다. 두려움이 계획이 없다는 신호라면 분노는 계획이 딱 하나뿐이라는 신호입니다. 만약 창문도 문도 없는 방에 사람이 떨어져 있다면 처음엔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러다 한 벽에 문이 생깁니다. 유일한 탈출구를 보는 순간 그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생깁니다. 이때 뇌는 강박적으로 변하고 공격적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때 나오는 신호가 분노입니다. 원래 온화하던 사람이 사업이 잘 안 풀리면서 갑자기 예민하고 공격적이 되는 경우, 그게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뇌가 계획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신호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난 이것밖에 없어. 이게 안 되면 끝이야. 한 소방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위급한 상황에서 분노를 동력 삼아 움직입니다. 그것 덕분에 최선을 다해 몰입할 수 있죠. 저자는 분노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분노는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업이 안 풀리기 시작할 때 저 사장님처럼요. 분노가 오래 지속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 하나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회가 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획을 하나 더 세우는 겁니다. 그게 예외적 정보에서 찾는 것이고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으로 가는 핵심이 됩니다. 감정에 대한 설명을 마저 하고 바로 예외적 정보를 들어갈게요.
짜증, 공격성, 분노를 느낀다면 계획이 깨지고 있다고 뇌가 경고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계획이 이미 깨졌다는 뇌의 경고입니다. 후회나 슬픔을 느낀다면 뇌는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계획이 없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야. 이런 감정들은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책까지 알려줍니다. 그 해결책은 과거 속에 자신이 배웠어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두려움은 계획이 없다는 신호다. 그러니 계획을 세워라. 분노는 계획이 하나뿐이란 신호다. 그러니 선택지를 늘려라. 슬픔과 후회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니 과거를 되짚어봐라. 그런데 이걸 알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신호를 제대로 쓰려면 반드시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 두려움이 와도 무엇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모르고, 분노가 와도 무엇의 선택지를 늘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뇌의 신호가 작동하지 않는 거죠. 목표를 세웠다면 계획을 짤 때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한 걸음씩 따라가며 자신의 역사를 되짚어 보세요. 과거의 모든 사건을 상세히 떠올리며 슬픔이나 수치심을 느낀 순간을 살펴보세요. 그 기억들은 지금 목표에 딱 맞는 해결책과 방법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는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 개여도 되지만 목표는 오로지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오면 계획을 세우고, 분노가 오면 선택지를 늘리고, 슬픔이 오면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표를 한 번 세운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상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일상에 묻혀버립니다. 저는 이걸 직접 경험했어요. 목표를 세우고 나서 일주일만 지나도 흐릿해질 수 있죠. 한 달이 지나면 무슨 목표를 세웠는지조차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활용합니다. 위시링입니다. 하루 종일 손에 끼고 다니면서 내 목표를 떠올릴 때마다 카운트하는 반지예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이 반지를 몇 번이나 터치했는가, 오늘 내가 목표를 얼마나 상기했느냐를 말해줄 수 있는 도구인 거죠. 하나의 목표만을 상기시킬 수 있을 때 현실화는 가장 빠르게 도달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듭니다. 인간의 뇌는 혼자 목표를 상기하는데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면 며칠 못 가서 흐지부지 됩니다. 자신의 목표를 매일 그리고 매주 상기시켜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위클리 모티브는 그렇게 자신의 목표를 계속 상기시켜주고 여러분의 현실화를 가장 빠르게 도와드릴 겁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이 책의 핵심, 누구보다 빠르게 혼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예외적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방고흐, 마리 큐리, 스티브 잡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남들이 당연하게 넘어간 것을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었어요. 남들이 패턴으로 처리한 것을 예외로 포착했습니다. 방고흐는 당시 화가들이 실수라고 무시했던 색의 조합에서 이거 뭔가 다른데? 를 봤어요. 그게 현대 미술을 바꿨습니다. 마리 퀴리는 다른 과학자들이 오류라고 넘긴 방사선에서 예외를 발견했어요. 거기서 라듐이 나왔습니다. 이게 예외적 정보입니다. 예외적 정보란 쉽게 말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전부 무시한 채 바라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른보다 직관이 뛰어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은 패턴이 없어요. 모든 게 예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놓치는 걸 잡아냅니다. 우리 어른들은 경험이 쌓일수록 어디서 본 것 같은데로 자동 처리해버려요. 그게 효율적인 것 같지만 사실 기회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과거를 왜라는 질문으로 통합하고 미래를
만약에로 나아가라. 과거를 왜로 통합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 이야기로 설명드릴게요. 저는 20대 때 아나운서를 준비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준비했죠. 하지만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좌절이었죠. 그게 다 낭비된 것 같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유튜브 채널도 없었을 거죠. 그때 배웠던 발음과 발성, 지금 여기서 모두 쓰고 있으니까요. 당시에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죠. 하지만 현재 목표인 구독자 10만을 렌즈로 놓고 보면 그 과거가 이 목표를 위한 준비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과거의 의미는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과거는 그렇게 목표와 통합되고 그렇게 미래를 위한 추진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과거가 하나로 수렴됐다면, 즉 통합됐다면 미래는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 갈래로 펼쳐야 해요. 미래를 위해서 만약에라는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100만 부 영상이 하나 터지면, 만약에 매번 올리는 영상마다 30만 조회수가 나오면, 만약에 구독자와 소통을 더 잘한다면,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만약에라는 경로가 여러 개 나오게 됩니다. 분노가 오는 이유가 뭐였죠? 계획이 하나뿐이라는 신호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를 여러 개 만드는 게 분노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길이 막혔다면 저 길은, 이 사람이 안 된다면 다른 사람은, 이 방법이 안 된다면 저 방법은. 컴퓨터는 가장 확률 높은 결과 하나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수십 개의 가능성을 동시에 펼칠 수 있죠. 이게 AI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우리 인간의 고유 지능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생 계획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닫고 망설임 없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면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감정은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슬픔과 수치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목표를 세울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장입니다. 즉 슬픔과 수치심은 근원적 목표인 성장에서 벗어났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슬픔과 수치심을 겪게 되면 대부분 그 과거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생각하기 싫고 떠올리기 싫고 없던 일처럼 묻어버리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과거가 통합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과거를 통합시켜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수치심의 감정이 과거를 여러 갈래로 나눠버립니다. 방향이 통일되지 않으니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이 생기지 않죠. 책이 말하는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슬픔은 당신이 어떤 괴로운 사건을 겪었고 그 경험이 계속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신호다. 따라서 당신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수치심은 당신이 일관성 없게 심지어 위선적으로 행동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따라서 당신은 서로 다른 두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세계에 살고 있다. 두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느껴지세요? 통합이 안 됐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가 따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 힘이 나지 않는 겁니다. 추진력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면 과거는 통합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목표를 세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면 슬픔과 수치심에서 내가 배웠어야 하는 걸 찾아보세요. 그 속에 진정한 내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부의 성공의 시작은 자신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미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전쟁터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 성공한 사람들이 위기에서도 오히려 기회를 찾는 이유,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알고 감정에 보내는 신호를 읽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고유지능이고 이것이 AI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인간만의 능력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계획을 세우세요. 분노가 오면 선택지를 늘리세요. 슬픔과 수치심이 오면 그 안에서 배울 것을 찾으세요. 목표를 매일 상기하면 과거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미래는 만약에로 여러 갈래를 만드세요. 혼자 하기 버겁다면 위클리 모티브로 함께 하세요.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두려움이나 분노가 올 때 억누르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뇌가 나한테 무엇을 원해서 신호를 보낸 걸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뇌 사용법을 바꿀 겁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